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모의고사 3회차인데 여기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낸 게 거기서 이거 많이 나올까 이런 의구점도 생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4번에 걸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거의 90%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합격시켜 드릴게요. 오늘 3회차입니다. 3회차 문제는 비교적 그래도 수월하게 냈고 실제 출제 유형과 똑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의 문제도 한 10문제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거 틀린 것 이런 긍정형 부정형 지문을 긍정형 지문을 한 40%,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 지문을 60% 이렇게 출제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출제 유형도 그대로 맞고 또 문제 나올 것도 그대로 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다 합격시켜 드릴게요. 자, 1번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사항 중 옳은 것은 몇 개이냐. 자, 1번 문제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과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이제 구분했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기억번 등록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가지 외웠죠. 등, 사, 과. 등, 등록 기준. 사, 사무소 설치 기준. 과, 과태료 기준. 기준 중에서도 등사가 3가지는 대통령령. 나머지 기준은 전부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각종 서식과 절차도 국토교통부령인데 유일하게 휴폐업 신고 절차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었죠. 자, 2번 자격정지 기준 대통령령 아니고 이거 국토교통부령이죠. 디귿번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이거 맞네요. 어려울 번 휴폐업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대통령령입니다. 모든 절차는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됐는데 유일하게 휴업 폐업 신고 절차 하나만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5번 과태료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결국 디귿번과 미음번 2개네요. 답은 2번. 2번 지문 문제 봅니다.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1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답은 1번이고 2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전매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 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의 처벌을 받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이거나 또는 미등기 전매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미등기 전매를 한 사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만 처벌받는 거지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등 거래계약서 작성 등 본질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아니야. 수행해야 될 의무는 없고 수행할 수만 있을 뿐이죠. 수행할 수 있다면 맞지만 수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4번 개공이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 행위를 행한 경우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받아요. 무등록 중개 보수 받지 않고 개공이 중개 업무 하더라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번 개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소속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야지만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묶은 것은 기억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대상 아파트 전체에 대한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 됩니다.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 된다. 입주권 중에서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대상 아파트 전체에 대한 건축이 완료된 경우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당장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 됩니다. 그렇지만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특정 기일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도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니은번 가압류된 건물도 사법상 제한이 있지만 중개 대상물 됩니다.
디귿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대토권은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번 상속된 토지도 중개대상물 되죠. 상속받은 토지 대파할 때 중개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5. 미번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의 재산을 같이 상가권리금이죠. 중개대상물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영, 니은, 리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 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일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생립하는 수목이 가능합니다. 수종 수량도 제한 없습니다. 옳은 질문. 2번 임목이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맞죠? 따라서 토지와 임목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토지만 처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옳은 질문이고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도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도 저당권 효력 미칩니다. 맞죠? 4번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지상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습니다.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도 할 수 없고 지상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저당권자 동의 없이 임목 소유자이면서 또한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임목의 가치가 푹 떨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인 임목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저당권자가 임목을 경매 붙이게 되면 낙찰 금액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떨어져서 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목과 지상권이 함께 저당 잡힌 이후부터는 임목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또한 토지 지상권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할 수도 없고 지상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맞습니다. 자, 5번 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니다. 기억본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32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다. 위촉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부교수 이상직에 있거나 변호사라든가 또는 법률 등에 관련된 전문 자격이 있거나 그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밖에도 소비자단체의 임직원도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습니다. 위원을 임명위촉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디귿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인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뒷지문을 봤더니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리얼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죠.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미음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영, 니은, 리을. 답은 2번이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2번 정도 모의고사 풀어봤더니 거의 이제 문제가 술술 풀리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1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업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없지요. 없습니다.
3번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등록 신청하는 법인은 예외 없이 상법 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만 제출하고 우리나라 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5번 등록 관청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아니죠.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개공 등의 결격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개냐? 기억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서에 해당하죠. 니번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결격서에 해당되죠. 디귿번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에 해당되죠.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건 다른 법 위반이건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대한 실형 선고받으면 교도소 수감되잖아요. 그럼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도 집행 종료되고 3년이 될 때까지는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리얼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결격사에 아니죠.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에 해당되려면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하여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벌금형 선고 3년의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다른 법을 위반했다면 전혀 벌금 액수 관계없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연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겠죠. 결국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해서 총 4개가 되겠죠. 리을번을 뺀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4개. 정답 4번. 자, 8번 문제.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과 틀린 것, 옳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기업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의 사무소는 다른 개공이 이전해 올 수도 없고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번 옳은 말이긴 해요. 니은번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이전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포함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송부를 요청했을 때 송부해주는 서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전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두 번째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세 번째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한 서류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서류 3가지를 보내주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송부하는 건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이전 신고를 할 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후 등록관청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분사무소도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는데 동일한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으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건 다른 시군구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겠죠. 리얼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아니죠. 이전 신고한 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하고 나서 2가지의 의무가 개공에게 있는데 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부터 먼저 하고 이전 신고하고 나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둔 것은 이 법 위반이다. 위반 아니죠. 분양대행은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겸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를 추가로 두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결국 기억번 하나만 옳은 것이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네 개는 전부 다 틀렸습니다. 결국 답은 5번이 되겠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건 또는 법개공이 된 다음에 추가로 분사무소 설치하여 신고할 때건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사본,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요 세 가지는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A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B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공의 종별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질문 A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B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은 종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금지되어 있다. 공동사용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종별이 같건 다르건 면적 제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만 공동사용이 제한될 뿐 그 외에는 공동사용 제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정지 중에만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제출 서류 맞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4번, 두 번째는 분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서류, 세 번째는 분사무소의 업무보증 설정 증명 서류 세 가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업무보증 설정 서류는 제출 서류입니다. 결국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바르게 표시한 것. 기억번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소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공은 표준소식 사용해야 된다. 틀린 질문이죠. 일단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소식이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준소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공은 표준서식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 표준서식이 지금 정해져 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개공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은 옳죠. 지급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당해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50%가 아니라 전속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50%가 아니라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해야죠. 그 다음에 1번 전속중개계약서상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미음번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구두로 통지된다. 구두 통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없어요. 전부 다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억은 X, 니은번은 O, 디귿번 X, 리을번 O, 미음번 X. 그래서 XO, XO, X.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여기서 틀린 것은 7일이 아니죠. 정보 공개한 후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서면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야죠. 주의할 것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정보 공개를 하는데, 정보 공개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정보 공개하고 나서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주는 것은, 이거는 정보 공개한 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줘야죠. 공개했다고. 2번, 개업공인 등에서는 저당권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개업공인 등에서는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각 권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옳은 질문입니다. 답은 2번. 3번,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사항이다. 아니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 공개사항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공개사항입니다. 4번, 전속중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니죠. 유효가 됩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5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 보수의 50%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된다. 틀렸죠. 중개 보수 50%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개 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죠. 결국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 맞는데 앞에가 들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 하면 틀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정보망에 정보를 띄우는 개공과 공개된 정보를 본 다른 개공은 서로 상호간입니다. 개공상호간. 2번,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500명. 물론 가로 열고 그중 둘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로부터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시정을 받아야 한다. 숫자는 다 맞는데 공인중개사로부터 가입 이용 시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가입 이용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3번,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 지정을 받은 자는 이라고 해야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후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번,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확보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죠. 정답은 4번.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죠. 정보망에 정보를 띄워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오직 누구가만 정보 부탁하는 거예요? 공개해달라고? 개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야죠. 참고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율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번 중개물을 보조한 보조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두 가지 서류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으나 중개보조는 아무리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전혀 중개보조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맞죠? 정답은 3번. 4번 법개공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에는 대표자 및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죠. 분사무소니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대표자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책임자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고 대표자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 아니죠. 공동 중개한다 하더라도 매수인, 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아니에요. 임대는 아니에요. 매도인, 임대인은 자기 거라 더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 14번 문제 볼게요.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아니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행위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구분하세요. 자, 2번 중개보수 기재할 때 부가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해야 된다. 아니죠. 부가지세는 특약이 없는 한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야 됩니다. 부가지세가 포함되는 것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할 때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할 때는 부가지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부가지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부가지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고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때 중개보수 계산할 때도 부가지세를 제외한 금액, 즉 부가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 이와 같은 중개보수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3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한다. 기본 확인사항에 적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그 지역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시군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권리는 개공이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개공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해야 된다.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건 맞지만 매도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도인, 임대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즉 매도인, 임대인이 실제 권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라고 고지했거나 또는 등기되지 아니한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얼마입니다 라고 매도인, 임대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 정원수, 정원석은 안 팔 것입니다 라고 매도인, 임대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 확인 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한 업무보증관계 증서사본을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거 확인 설명서 서식에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정답 5번입니다. 15번 문제 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기억번, 개공은 거래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4번을 5년간 보존해야죠. 확인 설명서도 4번을 3년 보존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만 원본을 3년 보존해야 합니다. 2번 거래 예정 금액은 필수기재 사항이다. 아니죠. 거래 금액이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3. 디귿번 협회는 거래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니죠. 표준 서식.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리얼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형벌 받지 않습니다. 맞아요. 행정형벌이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옳은 거죠. 결국 옳은 설명은 리얼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인데 답은 2번에 가 있습니다. 16번 문제 봅니다. 개공 등의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임차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이거는 금쟁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때 의뢰인의 범위에는 부동산 소유자 본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본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그 효과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같이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서 금지합니다. 2번 입주자 저축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거 금쟁에 해당하죠. 입주자 저축 증서는 부동산을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서지만 타인에게 양도가 제한된 증서죠. 그래서 부동산을 분양, 임대 받을 수 있지만 남한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과 같은 입주자 저축 증서는 매매, 교환을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매매업을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3번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쟁이죠. 임목은 중개대상물이죠.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같은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금지합니다. 5번 양도책이 없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를 탈세하고 투기하도록 조장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기술적 틀린 것은 1번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면.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 여권용 사진, 이게 3가지가 되겠죠. 및 업무보증 설정 신고 시 첨부하는 업무보증 설정 증서 4번. 이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있다라고 해야죠. 틀린 건 답 1번.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개공 등이 아닌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옳은 질문. 3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한 행위는 이거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누구를 말합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죠. 1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업무보증 증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 설정에 관하여 설명도 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언제?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뭘 설명하라고? 보험 가입한 내용과 보험 가입 내용을 설명해야죠. 그리고 보험 증서를 복사하거나 또는 프린트 뽑아서 줘야 되니까 옳은 질문이죠. 이거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따라서 17번에 틀린 것은 1번. 18번 문제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맞죠? 1번은 과실책임, 2번은 무과실책임이에요.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설정해야 될 총 보증 설정 금액은 5억 원 이상이 된다. 맞죠?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3개니까 각각 1억 원씩 총 합치니까 5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중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공은 배상할 책임이 있죠. 맞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죠. 15일.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는 계약금 등을 이해치해야 될 입법상 의무 없습니다.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도 계약금 등을 이해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의무가 없고 설령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이해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했어도 거래 당사자는 계약금 등을 이해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치할 수는 있겠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인중개사 협회를 말합니다. 예치기관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예치기관은 제한이 없어요.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 공, 탁, 채, 험, 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건서, 보험회사, 계약금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등기전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회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해야죠. 그래서 예치된 돈을 매도인, 임대인이 미리 수령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예치기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그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계약금 등이 예치가 됐다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인데요. Y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각과 매수인 간의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여기 을이라고 좀 고쳐놓으세요. 을이 이거 전부 다 이상하게 글자가 다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제 과목만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모든 과목이 전부 다 아마 이렇게 이상한 글자로 되어 있다는데 아마 컴퓨터에서 아마 화면상에 뭐 조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을이라고 해놓으세요. 을이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참 20만 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이니까 쌍방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이건 점유 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개공은 갑이에요. 근데 개공갑이 두 가지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이게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데 이 부동산을 매수한 B가 이 부동산을 개공갑의 중개로 또 B가 또 누구한테 B와 또 C와 사이에 이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임대차 계약.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죠.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B는 요 임대차 계약에서 B는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 C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 두 가지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A와 B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B와 C니까 두 가지 계약이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계약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매매 계약에 대한 보수를 받더니 매매 금액이 2억 원이라고 되세요. 그러면 거래 금액은 2억 원이에요. 그래서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요. 그래서 박스에 나왔잖아요. YC 조례로 정한 기준을 봤더니 매매 교환인 경우 2억 원은 2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거. 2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미만. 여기에 해당되죠? 요율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예요. 그리고 한도액은 없대네요. 그러면 산출액을 거래 당사진 A, B로부터 각각 받아요. 그러면 2억 곱하기 0.4하면 248, 80만 원이 되고 이 80만 원을 매도인 A로부터도 80만 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 B로부터도 80만 원을 각각 받는 거죠. 결국 매매 보수가 총 1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보수를 보겠습니다. 임대차인 경우 월세로 돼 있잖아요.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 20만 원이에요. 그럼 월세가 있는 임대차인 경우 거래 금액은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증금 얼마예요? 2천만 원을 더해봐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이건 2천만 원. 2천만 원에다가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4천만 원. 그럼 월세 곱하기 100 거기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이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계산해요?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자, 20만 원 곱하기 70을 하면 2724, 1,400만 원이 나오죠? 1,400만 원에다가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해요.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면 거래 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3,400만 원. 그래서 3,400만 원이 바로 임대차 중개 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이 돼요. 그럼 3,400만 원 조례에서 봤더니 5천만 원 미만이고 요율은 0.5% 이렇게 줘줬죠? 0.5%. 한도액은 얼마나 줬어요? 20만 원. 그러면 계산해봐요. 한도액은 20만 원인데 산출액이 얼마인지 비교해봐야죠. 그러면 3,400만 원 곱하기 0.5%는 17만 원이 나오죠. 그럼 17만 원과 20만 원 비교해서 큰 거 받아요? 적은 거 받아요? 적은 거. 그래서 적은 거 17만 원을 임대인 B로부터도 17만 원, 임차인 C로부터도 17만 원을 각각 받죠? 임대차 중개 보수 결과 얼마예요? 34만 원. 그럼 매매 보수가 얼마? 총 160만 원. 임대차 보수가 얼마? 34만 원. 합치니까 총 얼마가 돼요? 194만 원이 총액이 되겠죠. 그럼 정답을 찾아보니까 3번에 나와 있죠? 194만 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일단 20번까지 풀어보고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다시 풀어볼까요?